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애 코너예요. 제가 사실은 꼭 들어봅니다. 네. 제 부담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현장 기자들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그 취재 내용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꼭 보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선배님이 말씀하셔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아유, 현장이 최고입니다. 현장. 예. 자, 어제 시작된 대정부 질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또 에피소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기자의 눈에는 어떤 것들이 포착됐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대정부 질문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항상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항상 그 다음 날 그게 화제가 되죠. 화제가 항상 되는데요. 어제는 검사 출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애창곡을 질문한 부분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발단은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최근에 헌재가 검찰 수사권 조정은 입법상 권한이다라고 판시를 했다라고 질의를 했더니 한 장관이 의원님은 2005년도에 검찰 수사권 조정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것이냐. 단순히 의원이란 직함만 바뀌었을 뿐인데 왜 의원님의 의견이 달라진 거냐. 이렇게 좀 직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 의원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김혜재 의원이 검사장 출신이고 과거에 이제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을 지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꼬집은 건데요. 이후에 김 의원이 김건희 특검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애창곡이 뭐냐 그랬더니 한 장관이 윤도현은 아니다. 특별히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내용에서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더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거를 좀 겨냥해서 물은 거고 그래서 김 의원이 한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면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난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작아진다. 뭐 이런 건가요? 이게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또 이게 의원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 이 김 의원의 취지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너무 소극적이다.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네. 이를 두고 좀 국민의힘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게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 아니고 민주당을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비판과 나왔습니다. 조롱이 쏟아지고 네. 있군요. 근데 연수원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김혜재 의원이 20기고 한동훈 장관이 27기예요. 완전히 하늘 같은 선배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완전히 그냥 꼼꼼하게 비판을 하시더만요. 네. 근데 이제 반박이 잘 안 되는 이런 장면을 맞아요. 보면서 이거 좀 더 준비했어야 됐다. 김혜재 의원 표현 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좀 기억이 나는 거는 네. 한동훈 장관 여전히 거짓말 잘하네요.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좀 나오던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김의겸 전 대변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은 조선 제1의 혀다. 말싸움은 조선 제1검이 아니라? 네. 제1혀다. 말싸움은 정말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일당백이다. 막 이런 얘기도 뭐 조자룡이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차출론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당에서 내년 총선 내보내지 말고 그냥 이 역할로 쭉 쓰자. 뭐 이런 활용론도 나온다면서요. 사실 제가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뭐 향후 진로 같은 거 얘기 나왔을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기조가 좀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략 그 총선에 차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지역구도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각에서 한 번 더 돌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각에서 승진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장관 코스나 아니면 장관에서 부총리 내지는 총리 이런 식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코스들이 한 반반 정도의 주장으로 나왔다면은 최근에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후자 쪽으로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리는데요. 그게 이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라는 표현도 저는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회의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코스를 할 거냐 이런 거의 차이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최종 목표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선밖에 없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는 대선으로 가는 길에서 국회의원이 과연 좋은 거냐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좀 찬반이 있지만 요즘에는 보통 안 좋다라는 평가들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직행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국회의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대선에 갈 때는 국회의원을 안 하고 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불신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코스들이 좀 선호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여기랑 연달아서 볼 수가 있는 게 윤석열 정부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여의도 정치권을 좀 불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아마 대거 그런 혁신 내지는 청산을 하게 될 텐데 그 청산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국회에 넣게 되면은 다음 대선 때는 다시 한동훈 장관이 그 포지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돼서 기득권 정치인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예전부터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주당이랑 각을 세웠죠. 그렇죠. 싸웠죠. 사실은 싸우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보통 뭐 7분일 수도 있고 이제 질문 시간을 7분을 받고 뭐 추가로 받고 그렇죠. 이런 식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받는데 장관은 답변 시간이 사실은 거의 30초.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왜냐하면 매 의원들마다 다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면은 스포트라이트가 훨씬 더 집중이 되고 답변 시간이 훨씬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검수완박 가지고 여야가 맞붙었을 때 굳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설 필요가 없이 한동훈 장관이 일당백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삼국지의 조자룡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으로 보내게 되면 이 포지션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장관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쪽 장관으로 보내서 야당 의원들과 싸우는 그런 포지션에 계속 두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볼 거는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여태까지 한동훈 장관 좀 가까운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태까지 정치가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뭐 파괴의 정치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야당에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서는 정치가 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큰 그림으로 대선을 나가려면은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게 비판하는 내용들 말고 뭐 지금 대표적으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 때는 이민청 신설 같은 거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뭐 청계천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의 자기 브랜드가 하나 필요한데 그 브랜드를 만들 때 국회의원보다는 아마도 장관이나 다른 부처에서 뭔가 혁신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림이 나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대선 출마 그림으로 그 기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제가 다 이렇게 듣고 다 종합한 얘기여가지고 취재의 종합. 네, 취재 종합이라서 사실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대선 출마하려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의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권 분립 지금 보면 그냥 계속 정쟁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과 대화예요. 듣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정치가 그게 막혀 있어서 출구가 안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의회 경험 강추다. 저도 근데 그 완전 동의하는데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지점인 것 같은 게 의회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그걸 해야지만 실제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데 또 이제 국민들은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있고 이게 항상 이 중간 지점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대표들이 가 있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국회의원들도 좀 잘하고 대통령도 좀 잘하고 장관들도 좀 잘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국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뭐 예상이 됐던 수순입니다. 민주당은 근데 왜 이걸 밀어붙인 겁니까? 대통령이 근데 거부권 행사할 거는 이미 예상했던 바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뭐 간호법 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방송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지금 본회의 직회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제 잔족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좀 대통령의 독선 이미지를 좀 부각하고자 하는 전략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이다라고 띄우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뭐 농민과 민생을 저버렸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그 여당이 추진했던 그 1,000원의 아침밥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발목 잡는 야당이다 이 이미지를 조금 버리고 네. 좀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가 되고요. 네. 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69석이나 갖고 있잖아요. 네네. 내년 총선에서 좀 표를 호소하려면 그 성과를 이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민생 입법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민주당 쪽 인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요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거 어떻게 보냐 이제 민주당 쪽에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특검이 여러 개 뭐 걸려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50억 특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뭐 추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연이어서 행사한 게 앞서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도 그것도 이제 딱 뭐 거부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거부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거부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라던가 아니면 50억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친 관련된 거 넣게 되면은 민주당 쪽에서요. 네네.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렇겠죠. 그러면 자기 관련된 것까지 거부하네. 근데 이게 앞서서 거부권 행사했던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부담으로 작용을 그때는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노려가지고 일종의 좀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당 간의 경쟁 그리고 대통령 간의 갈등 뭐 이런 게 계속 격화가 되고 있어서 참 걱정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민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생을 우선해 놓고 국민의 삶을 우선해 놓고 우리 정치권이 좀 해안을 내고 그다음에 지혜를 모으는 이런 과정들을 좀 가져가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뭐 민생 119 특위도 만들고 샌드위치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근데 이게 보면 민생보다는 좀 이념으로 지지율을 확보하려고 한다. 뭐 이런 분위기도 감지된다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민생 문제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건가요? 들자면은 전기가스 요금 같은 거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유예 보류이긴 한데 못 올렸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금리를 낮춰주거나 보호해주는 게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정면 돌파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요금을 예를 들어서 한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도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집을 팔던가 아니면 네. 이제 그런 식의 조치가 나와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요구는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한 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쭉 흐름을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임기 초에 어떤 그런 개혁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 거는 네. 초기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네. 또 허니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교적 그 초기에 지지율이 높지가 않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좀 높여놓은 지지율도 최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앞서서 그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서 해법 내놓으면서 이것도 역시 이제 마일리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개혁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내 지지율이라는 돈이라면은 이 돈을 네. 이미 다 써버려서 상당히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네. 이제 이 민생 문제에 닥쳐서는 쉽사리 정면 돌파를 못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가스 요금을 그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미리미리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이제 이거는 결과론적인 분석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념적인 얘기들이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민생 문제로 정면 돌파를 해서 여당이 잘해가지고 여권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면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근데 지지율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거 쉽사리 손을 못 대고 못 움직여요. 그럴 경우에는 이념적인 얘기를 하면은 반반 싸움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정광훈 목사 얘기가 나와도 김기현 대표가 물론 살짝 선을 긋지만 강하게 비판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박태출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일본 언론에서 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뭐 북한에서 뭐 지령이 내렸다 이런 식의 표현들도 등장을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 그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지지층들이라도 강하게 붙잡고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모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국민의힘 사람인데 민생으로 답한다더니 이념으로 덮어쓰기 하는 전략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도 조금 우려하는 물론 이제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런 보수층 일종의 이제 집토끼 전략을 계속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도 좀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네, 정말 비슷한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반일 공세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중도층에는 사실 조금 쉽게 말해서 뭐 민주당이 짜는 프레임대로 따라와주지 않는다 중도층은. 하지만 지지층에는 이게 확실히 먹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텃밭인 호남을 가면요, 의원들한테 지역 주민들이 왜 왔냐? 지금 정부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여의도에 가서 싸워야지 왜 지역을 내려오냐 이렇게 좀 호통을 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텃밭이나 뭐 강성 지지층들은 이런 반일 공세에 쉽게 조금 많이 먹히는 편이고 좀 정부가 못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이것밖에 못 해주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호남 분위기는. 네. 그래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이 6일부터 또 일본으로 항의 방문을 가요. 이것도 조금 역풍이 우려되는 일정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민주당은 일단은 총선 1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집토끼 먼저 잡아야 된다. 이 기류가 좀 강합니다. 근데 뭐 좀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일정이 나왔는데요. 네. 6일에는 도쿄 전력을 이제 방문하기로 했는데 아직 답신이 오지 않은 상태여서 미정이고요. 네. 7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들, 예. 뭐 그 당시에 사고 현장 수습했던 노동자들과 만남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양쪽 다 마일리지론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양쪽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다 떨어졌고 그건 뭐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 관계 회복시키고 전국적으로는 아마 한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겠지만 그거고 네. 이재명 대표도 역시 그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 지지율이라는 그런 마일리지를 다 썼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모두 이념 내지는 강경 지지층한테는 호소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특히 이제 수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가서 어민들 만나고 주민들 만나고 또 일정이 좀 잘 안 잡히고 이런 것은 그냥 간다라는 선언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어떤 해결책은. 그렇습니다. 정치의 효과, 효능감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앞서 민생 관련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00원 아침밥 원조 논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 여야가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뭐 협력을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조는 그래서 누굽니까? 정답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먼저 한 건 맞습니다. 1,000원 학식은 20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대학생 아침 식사 문화 조성을 하겠다. 또 쌀 소비량 진작을 위해서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또 이걸 공격적으로 확대했다고 한 만큼 뭐 시작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고 이제 확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박정우 기자가 학교만 하지 말고 직장도 좀 해주라.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온다면서요. 네, 1,000원 치고는 정말 좋겠죠. 잘 나온다. 아마 또 재원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네. 예. 어쨌든 원조 논쟁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좀 이런 재미난 좀 그런 정치 풍경을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7일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네.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김학용 의원하고 윤재옥 의원 2파전이라고 하는데 네. 어찌됐든 이번에도 윤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제가 이제 일단은 누가 되느냐는 네.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네. 의원들의 네. 무기명 투표는 예측하지 말라는 게 약간 정주 기자들의 맞습니다. 그런 격언이고 항상 아무리 압도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많이 틀렸습니다. 과거에. 네. 그러니까 양쪽 기사를 다 써놔요. 네. 예. 그리고 또 주류 쪽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의견이 좀 휩쓸려가지고 더 잘 틀리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예측은 못하고 그런 실제로 근데 들어봤을 때 분위기도
뭐 김학용 의원이 유리하다, 뭐 윤재욱 의원 유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양쪽 다 같이 나와가지고 뭐 쉽게 좀 어느 쪽이 확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윤심 얘기는 비교적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전당대 그 당대표 선거에 비해서는 뭐 최고위원 선거나 훨씬 더 적은 분위기인데 일단은 왜 그런가 이런 거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나오는 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분석들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선호할 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김학용 의원 쪽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얘기하고 네, 윤재욱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김학용 의원은 정말로 뭐 비서관부터 해가지고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그렇죠. 여의도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좀 결이 안 맞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윤재욱 의원은 그에 비해서는 이제 경찰 출신인데 이게 경찰을 선호할 거냐 안 선호할 거냐 좀 애매하지만 이 지점에선 여의도 정치인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경찰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나 여의도 정치인들보다는 경찰도 우호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근데 캠프에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윤심에는 윤재욱 의원이 조금 더 가깝다. 그러나 뚜렷하진 않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의원들의 익명 투표는 예측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치권의 누구나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심이 만약에 이번에 보여지게 되면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될 때 그때 소위 이제 친윤계가 그 추대를 해줘가지고 나오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1대 42. 그러니까 비윤계라고 사실 딱 보긴 어렵지만 아무튼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지지를 했을 때 그만큼의 결집력이 안 나오게 되면 역풍만 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극선호가 굳이 없다. 그리고 크게 나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누구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힘이 다 빠졌네. 용산 힘 빠졌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윤심이 뚜렷하게 이번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 출입하시는 이은지 기자께서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사실 오늘 안 그래도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여당 인사한테 조금 연락을 해봤더니 지금 너무 누가 더 우세하다. 지금 판이 좀 애매하잖아요. 너무 이강구도여서.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그래도 뭐 선배 먼저 이런 게 있다고. 아, 4선. 네. 김학용 의원은 4선이고 윤재욱 의원은 3선이라서 뭐 우세한 쪽이 없다면 좀 김 의원에게 표가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윤심이 없는 분위기가 김학용 의원한테 좀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도상으로 보면은 김학용 의원이 이제 경기 지역 수도권이고요. 그다음에 윤재욱 의원은 TK인데 사실 윤재욱 의원 쪽에서는 TK가 지금 너무 소외돼 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 9명 중에 그 유일하게 TK는 김재원 최고위원밖에 하나밖에 없고 없다. 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원 비중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 대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비중이 적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이제 국민들이 크게 봤을 때는 수도권하고 TK하고 PK를 구별하는 거는 사실 영남권은 크게는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수도권이 훨씬 더 명분이 살 거다. 이런 구도상으로는 좀 유리한데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남권에 그런 의원들이 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제가 대구 쪽에 이제 중진 의원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T는 결집이 좀 되는데 K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뭐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네. 그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뭐 역시 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비윤계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두 사람의 연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현장에서 무슨 얘기로 내 표를 가져가려고 할지 그 전략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뭐 각자 막 주장해서 잘 따져서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보면 그 캠프 사람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예측을 하세요? 취재 상당히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전 사실 이게 사실 우리가 특종은 못해도 오보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네. 말을 줄이겠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와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악재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권을 부결시켰는데 국민의힘은 그 체포동의안을 네. 가결시켰죠. 네. 그런데 결국 살아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훈 시대전화 의원도 네.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받으라고 말했건만 하면서 네. 혀를 끌끌 차기도 했는데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권인데요. 네. 노 의원이 지난주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 즉시에 당원 그 당직을 정지하는 당원 80조 적용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배경에도 이제 방탄 논란을 의식한 건데 이재명 대표와 이수진, 기동민 의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당원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노 의원 건은 정치 탄압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기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또 하영재 의원까지 이렇게 되면서 네.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다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 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요구 오면. 일단은 또 안 올 것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오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민주당은 최근에 보고 있고 네. 물론 검찰의 의중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수사검사 아닌데 알 수 있을까요? 주인검사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영재 의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는 본인이 내려놓고 받아야 된다. 이 기류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비명계 쪽 그냥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다음에 오면은 이제 이탈표는 더 커질 거라고는 보지만 네. 다만 이제 검찰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명분 싸움이 또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도 그 체포동의안이 나왔을 때 그 428호 약정서 그러니까 네. 결국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또 방어가 됐다 이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검찰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청구를 하느냐 그 수사를 뭐 추가적인 걸 더 해내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추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또 오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민주당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뭐 재판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수사 상황도 그렇고요. 너무 복잡하고 길고 많아서 국민들도 헷갈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치인 앞으로 아무도 안 만나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나요? 네, 윤건영 의원 발로 이제 나온 입장인데요. 네. 앞서 이제 박용진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이에 설전이 좀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네. 이걸 두고 좀 갈렸는데 아무래도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계속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이 되고 현재 민주당에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서 당분간은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별하게 누가 좀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누구만 찍어서 오지 말라. 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뭐 만났더니 이렇다더라라고 하신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 그 두 분은 당연히 네. 이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문 전 대통령을 이제 예우상 찾아뵙는 건 좋은데 네.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 의원들도 문제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산에 저도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원 정치가 조금 부담스럽다. 네, 그래도 대통령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분 말씀도 맞고 저분 말씀도 맞고 둘 다 틀린 것은 아닌데 대통령의 진심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자꾸 전달해서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거 네. 이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직접 합법으로 하시기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또 문 전 대통령 특징이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양산에서 조용히 있고 싶다라고 말은 했지만 네. 이제 오는 정치인들을 항상 좀 맞이하고 이야기도 하는 편이라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군요. 근데 뭐 앞으로 책방도 열고 더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총선을 앞두고는 좀 네.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요? 뭐 지지층 결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이 대표로 계속 갈 경우 네. 구심점이 또 필요하잖아요. 뭐 네. 친명과 친문 간에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손을 잡는 부분이라든지 언젠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책방을 여는 부분도 본인의 이제 포션을 조금은 남겨주려는 것 아니냐 아.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어제 그래도 4.3
현장에 이제 그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평화와 인권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서 밝히는 것은 우리 정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유, 오늘도 꼼꼼하고 알뜰한 뉴스 너무 잘 들었어요. 그 정치권 속내가 확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